1953년 어느 날 밤 뉴욕의 한 호텔에서 남자 한 명이 10층 창문을 뚫고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단순 자살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20년 뒤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비밀 실험 대상이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약물을 투여받았거든요. 이게 바로 냉전 시대 미국이 자행한 가장 어두운 비밀 MK 울트라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자국민에게 불법 약물 실험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실화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게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미국과 영국은 패망한 독일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건 나치 과학자들이었죠. 연합군은 독일 전역을 뒤지며 전쟁 관련 문서를 압수했고 과학자들을 한 명씩 찾아내 신문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오젠버그 리스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3제국을 위해 일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합동정보 목표국이라는 미국 기관이 이 리스트를 손에 넣었고 극비 작전을 시작했죠. 작전명은 페이퍼클릭.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미국은 600명이 넘는 독일 과학자들과 그 가족들을 몰래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독일의 생물학 무기 기술이 소련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트루먼 대통령은 작전을 승인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치나 나치 지지자는 절대 안 된다. 도덕적 선을 지키려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합동정보 목표국은 대통령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전쟁 범죄 기록을 조작하고 숨겼거든요. 나치 수용소에서 인체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의 과거도 깨끗이 지워졌죠. 미국이 원한 건 그들의 지식이었고 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 중 일부는 곧 더 끔찍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흘러 1950년대가 됐습니다. 냉전은 더 치열해졌고 CIA에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죠. 소련이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CIA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만약 미국 요원들이 붙잡혀서 세뇌당하면 어떡하냐는 거였거든요. 국가 기밀이 다 새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1950년대 초 블루버드 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바로 MK 울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MK는 나치가 극비 프로젝트에 붙이던 코드였거든요. 아이러니죠? 나치를 물리쳤다던 미국이 나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끈 사람은 시드니 고틀립 박사였습니다. 화학자였고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찾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고틀립은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말을 더듬었고 한쪽 다리가 짧았는데 매우 똑똑해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1951년 CIA에 입사한 그는 곧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죠. 그가 진행한 실험은 뉘른베르크 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인체 실험을 규탄하며 만든 윤리 강령이었거든요. 이 강령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하지만 고틀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10년 넘게 비밀리에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파기됐거든요. 전문가들은 최소 수천 명이라고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피험자 선정 기준입니다. 성노동자들, 수감자들, 말기 환자들이 주요 타깃이었거든요. 이들은 자신이 뭘 하는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이죠. 이들이 항의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란 걸 CIA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틀립이 생각한 마인드 컨트롤의 원리는 2단계였습니다. 먼저 기존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사람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 빈 공간에 새 정신을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컴퓨터를 포맷하고 새 프로그램을 깔듯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최고의 무기는 1943년에 발견된 신약이었습니다. 바로 LSD였죠. 정확한 이름은 리세르그산 디에티라미드입니다. 스위스 화학자 알버트 호프만이 우연히 발견한 환각제였거든요. 호프만은 곰팡이 연구를 하다가 이 약물을 합성했고 그 위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1950년대 초 정신과 의사들은 LSD를 우울증이나 정신병 치료에 쓸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정신질환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봤죠. 그런데 고틀립은 전혀 다른 용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약물의 파괴력을 알아챘고 CIA로 하여금 전 세계의 LSD를 모두 사들이게 했거든요. 당시 LSD를 생산하는 회사는 스위스의 산도스 제약 하나뿐이었습니다. CIA는 전체 생산량을 싹쓸이했죠. 미국 땅의 모든 LSD가 정부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고틀립이 한 일은 더 교묘했습니다. 가짜 재단을 여러 개 만들어서 병원과 연구소에 LSD를 배포하기 시작했거든요. 표면적으론 합법적인 연구 지원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CIA의 극비 실험이었습니다. 병원과 대학들은 자신들이 CIA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명문 대학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CIA 내부 상황입니다. 당시 CIA 국장 앨런 덜레스와 상관 리처드 헬름스조차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는 식이었죠. 결과적으로 고틀립은 거의 감독 없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에겐 무제한의 권력이 주어진 셈이었죠. 실험이 비극으로 끝나도 보고서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자주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켄터키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명에게 174일 동안 연속으로 LSD를 투여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매일 환각제를 맞았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완전히 파괴됐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죠. 이런 끔찍한 실험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실험들은 더 악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CIA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매춘 여성들에게 돈을 줬거든요. 손님들의 음료에 LSD를 몰래 넣으라고요. 프로젝트 이름이 걸작입니다. 미드나이트 클라이맥스라고 불렀거든요. 일반경 너머에서 CIA 요원들이 관찰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했죠. 손님들은 자신이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겐 면책 특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1963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CIA 감찰관 존 펜스가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발견한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조작한다는 개념 자체가 CIA 내부와 외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고 비윤리적으로 여겨진다고 썼거든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이런 실험들은 과학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 실험을 감독하는 요원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과학자가 아니다는 내용이었죠. 이 보고서 이후 MK 울트라는 서서히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CIA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커졌거든요. 10년 넘게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제로였으니까요. 결국 고틀립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SD는 마인드 컨트롤에 쓸모가 없었고 애초에 마인드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프로그램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1973년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가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거든요. MK 울트라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하라.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헬름스는 곧 물러날 예정이었고 이 스캔들이 터지는 걸 원치 않았죠. CIA 본부 문서고에 있던 수만 페이지의 문서들이 분쇄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은폐는 불가능했거든요. 실수로 남겨진 8,000페이지 분량의 재정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본부가 아니라 재정부서에 있어서 파기를 피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목격자 증언들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대법원 문서에 따르면 MK 울트라는 사실 162개의 개별 프로젝트로 구성된 거대한 우산 조직이었죠. 각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LSD만이 아니었거든요. 바르비투르산염이라는 진정제, 최면, 전기 충격, 감각 차단, 언어 폭력까지 온갖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많은 실험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진행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CIA 실험에 참여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컬럼비아 모두 포함됐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프랭크 올슨의 죽음입니다. 1953년 12월 28일 밤 새벽 2시 30분 뉴욕 스테틀러 호텔 10층에서 한 남자가 떨어졌습니다. 정부속 과학자 프랭크 올슨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CIA는 즉시 발표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요. 가족들은 슬퍼하면서도 정부 설명을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올슨은 1950년에 메릴랜드 포트 데트릭에 있는 육군 생물학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공기로 전파되는 에어로졸 무기 개발이었거든요. 생물학 무기라는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는 겁니다. 탄저균, 보툴리눔 독소 같은 치명적인 물질들을 연구했죠. 올슨은 이 분야 전문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서독의 전쟁 연구소를 방문하던 중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CIA가 자신이 개발한 무기를 실제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걸 본 거거든요. 특히 서독에서 본 장면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소련 스파이 용의자들이 올슨이 만든 약물로 신문받다 죽어가는 모습이었죠. 이건 그가 상상했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12월 19일 올슨과 동료들은 메릴랜드 오두막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고틀립이 콘약을 한 잔씩 나눠줬거든요. 올슨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잔에 LSD가 들어있다는 걸요. 약 20분 후 고틀립이 말했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LSD를 복용하셨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동료에게 동의도 없이 약물을 투여한 겁니다. 올슨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화를 냈고 며칠 동안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었거든요. 악몽과 환각이 계속됐죠. 12월 24일 올슨은 상관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상관은 제안했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심리치료를 받아보라고요. 올슨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2월 27일 올슨은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나아졌어. 곧 집에 갈게.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정부 설명을 믿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요. 하지만 1975년 MK 울트라가 공개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가족이 조사를 시작했고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호텔 창문은 올슨이 스스로 뛰어내리기엔 너무 작았거든요. 게다가 창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뛰어내리려면 창문을 열었을 텐데 왜 유리를 깼을까요? 이건 자살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CIA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올슨에게 동의 없이 LSD가 투여됐다고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75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답이 없었죠. 정말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살해당한 걸까요? 1974년 저널리스트 시모어 허쉬가 뉴욕타임스에 MK 울트라를 폭로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1977년에는 상원에서 특별 청문회가 열렸죠. 프랭크 처치 상원의원이 이끄는 위원회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험자 선별에 의학적 사전검사가 거의 없었고 실험 감독자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과학자도 아니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슨 박사를 포함한 최소 1명의 사망자가 이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CIA도 이 실험들이 과학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었다고 인정했다고요. 위원회는 결정했습니다. MK 울트라 피해자들에게 통보하고 보상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CIA가 대부분의 기록을 파기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소송이 제기되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위클리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수천 명이 실험에 노출됐지만 실제로 통보받은 사람은 고작 14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원인 모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을 테고 어떤 이들은 이미 사망했겠죠. 1994년 프랭크 올슨의 아들 에릭 올슨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발굴한 거죠. 의문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법의학자 제임스 스타스가 시신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올슨은 떨어지기 전에 머리 왼쪽에 심한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추락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뭉툭한 물체로 머리를 때린 흔적이었거든요. 이건 살인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죠. 에릭 올슨은 뉴욕 지방검사에게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40년이나 지난 사건이었고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가족은 2002년 미국 정부와 다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에릭 올슨은 지금도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CIA에 의해 살해됐다고요.
왜냐고요? 올슨이 사직하려 했고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거됐다는 거죠. 오늘날 MK 울트라의 실체가 얼마나 정확히 알려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대부분의 문서가 파기됐고 생존 피해자도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대중문화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1962년 영화 맨추리안 캔디데이트는 전쟁 포로가 세뇌당해 암살자가 되는 이야기를 다뤘죠. 흥미로운 건 이 영화가 MK 울트라 공개 훨씬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실제 프로그램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겁니다. 2015년 영화 아메리칸 울트라도 여기서 영감을 받았죠.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도 정부 비밀 실험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드라마의 11이라는 캐릭터는 정부 실험의 피해자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실제 문학의 인사들과의 연관성입니다. 켄 키지라는 소설가를 아시나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죠. 그는 1960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MK 울트라 실험의 피험자였습니다. 실험에서 처음으로 LSD를 접했고 이 경험이 그의 소설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시인 앨런 긴즈버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 세대의 대표 인물이었던 그도 MK 울트라를 통해 MSD를 경험했죠. 그레이트풀 데드의 작사가 로버트 헌터도 포함됩니다. 1960년대 반문화 운동과 히피 문화의 상징이 된 LSD가 사실은 CIA의 마인드 컨트롤 실험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이러니 아닌가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이 냉전 시대의 비밀 실험이지만 그 영향은 상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많은 이들이 MK 울트라의 존재조차 모른 채 그 여파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벌인 이 끔찍한 실험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어두운 사례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가능했는지를 보여줬죠. MK 울트라는 공식적으로 1973년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이름으로 계속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실험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힘은 항상 감시돼야 하고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MK 울트라는 그 경고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우리가 있는 순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